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대 기술문명 사회에서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꼭 읽어야 할 SF를 소개해드리는 방송. 그리고 인류가 멸망한다면 꼭 들어야 할 SF 라디오.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네, 정말 어색하게 시작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좀 더 다음번에는 연습을 해서, 네, 좀 더 정돈된 오프닝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상님 지난 주말에 뭐 하셨는지 이런 근황을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해 볼까요? 저번 주 주말이요. 네. 저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와, 정말 부러운 주말을 보내셨네요. 집에만 있었는데, 네. 요즘 하고 있는 게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라서, 어떤 네. 게임을 하셨는데요? 요즘 더 위쳐 3의 와일드 헌트를 하고 있습니다. 위쳐 RPG인가요? 네. 네. FPS RPG인데. 저는 사양이 너무 고사양이어서 돌릴 수가 없어서 구경만 한 적이 있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어 보였어요. 그러셨구나. 토끼님은 뭐 하셨나요, 저번 주 주말에? 저는 지난주 주말에 그 기장을 다녀왔어요. 기장이라고 하면 부산 끄트머리에 있는 동해안의 그 바닷가 고장이거든요. 네. 거기에 아난티코브라고 해서 아주 호화로운 아주 예쁘게 해놓은 리조트 같은 게 있어요. 이제 힐튼 호텔이랑 아난티 펜트하우스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면 정말 우리나라 바다인데 외국에 온 듯한 뭔가 이탈리아 뭐 이런 산토리니 뭐 이런 데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가장해서 느낄 수가 있는 곳이 있어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같은 바닷가인데 이제 바닷가 주변 인테리어가 아니죠. 아우테리어죠. 주변의 네. 조경을 어떻게 잘 해놓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왜 제가 다녀왔냐면 이터널 전이라는 서점이 있어요. 거기에. 네. 거기도 정말 제가 추천하는 서점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대형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위주로 책을 진열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주제, 뭐 예를 들면 핑크 아니면 여성 작가, 뭐 요리, 또 여행, 뭐 이런 뭐 고독,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그 책방지기가 큐레이션을 해놨어요. 책을. 그래서 보면 정말로 재밌을 것 같은 책들이 많아가지고 책 구경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다 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방 자체가 책을 팔고자 한다기보다는 책 전시관 같은 느낌으로 좀 구하기 어려운 외국 서적도 많이 갖다 놓고 그래서 정말로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서점입니다. 그래서 그 서점에서 문화 행사도 많이 하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제가 좋아하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덕질을 하는. 예, 덕질을 하고 있는 임태훈 교수님이라고 디지스트에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새로 내셨거든요. 이번에 한국 테크노컬처 연대기라는 책을 다른 저자분들과 같이 쓰셨습니다. 제가 잠시 들고 네, 있는데 제가 아마 들고 안 보이실 있습니다. 거예요. 네, 들고 있고요.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겸사겸사 인문학 협동조합에서 기획을 하였고 저자분은 임태훈, 이영준, 최영섭, 오영진, 전치영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부제가 배반당한 과학기술 입국의 해부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임태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창조 경제를 일단은 비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쌍용 자동차, 뭐 골리앗 크레인 사태라던가 이런 아주 사회 비판적인 내용들이 과감하게 들어있습니다. 핵 마피아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루고 있고 그 뒤에 또 이영준 선생님께서는 좀 철도 덕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에 대해서 또 아주 자세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저자의 개성도 참 뚜렷하면서 너무 어렵지도 않으면서 또 깊이가 없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책 전체에서 제가 느끼기에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이 기술 발달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미쳤을 건데 우리가 그동안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파보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뒤쪽에 보면은 갤러그라는 게임 같은 것도 나오고요. 오락실에 대해서도 막 좀 파고 있고 하여튼 아주 정말 흥미로운 책이니까요. 좀 사보시면 제일 좋고 혹시 사실 사정이 안 되신다면 근처 도서관에 꼭 자료 신청을 하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강연을 지난주 토요일에 하셨어요. 네. 아,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저자 강연에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하진 않으셨고 이 책의 서문을 가지고 이제 그 시작을 하셨고 내용은 블레이드 러너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침.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인데요.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점은 블레이드 러너 2탄에 그러니까 2049에 보면 월레스사라고 아주 거대 기업이 나오죠. 이 월레스사가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칠 만큼 약간 초국가적인 오히려 국가보다 더 파워가 센 그런 대형 기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월레스사가 하는 일들을 보면 오늘날 있는 애플 그리고 로키드 마틴 그리고 몬산토가 합쳐진 형태라고 이제 교수님이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이제 조이라던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애플이랑 닮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클로즈드 그러니까 닫힌 생태계를 좀 추구한다는 점에서 애플이랑 닮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론을 개발을 하잖아요. 군사용 이런 우주선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그런 점에서 로키드 마틴 그러니까 군수업체 랑도 좀 비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일 좀 흥미로운 점이 몬산토인데요. 몬산토가 어떤 기업인지 혹시 공상님 아시나요? 아, 저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그렇죠. 그 GMO 식물 같은 거 연구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몬산토는 종자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종자를 공급하는 아주 진짜 세계적으로 거대한 회사예요. 그래서 몬산토의 종자를 거의 다 농부들이 사가지고 키울 만큼 그런 거대한 회사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종자 기업들 다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예, 아주 커진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유전자 조작을 해서 예를 들면 유전자 조작을 한 어떤 쌀이든 밀이든 이런 종자를 공급을 한 다음에 그 몬산토에서 또 그 종자에 맞는 그 농약을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농약을 뿌려가지고 이제 키워야만 잡초가 없이 얘네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네 회사의 상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상품을 파는 회사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몬산토가 어쨌든 뭐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겠지만 아주 거대한 기업이고 종자 산업을 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 월레스사를 몬산토에 비유를 하신 거는 맨 처음에 나왔던 그 태역 군인이 그 월레스사식의 농법으로 애벌레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애벌레도 사실은 그냥 애벌레가 아니고 이 지구가 너무나 핵전쟁 같은 걸로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얘도 GMO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애벌레도 네. 유전자 조작이 된 그런 강화된 애벌레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만이 지구의 그 오염된 토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그 애벌레를 월레스사에서 공급을 받아서 월레스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재배를 해야만 단백질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태가 몬산토랑 아주 비슷한 그런 형태다라는 것을 이제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고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들어서 오늘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회사가 많이 떠오르네요.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라고 하면은 보통 핸드폰만 만들잖아요. 뭐 그런데 뭐 컴퓨터도 아이튠즈라던가 뭐 그죠? 근데 보통 네. IT 산업에 이제 집중하는 편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자동차도 만들고 그렇죠. 핸드폰도 만들고 그리고 그 LG 같은 경우에는 LG 화학이라고 해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또 보험도 있고 삼성생명 같은 것도 있고 삼성카드도 있고 굉장히 뭔가 문어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외국 기업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이 더 먼저 떠오르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강연에서도 강조하셨던 게 이 월레스사가 이런 것들을 모두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레스의 생태계 안에서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문어발식 플랫폼 사업과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진짜 그런 문어발식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가 지금 게임 플랫폼, 그 다음에 메신저 플랫폼, 그 다음에 그 콜택시, 그 다음에 대리운전까지 요새는 하고 있고 카드 쪽도 진출했죠. 그렇죠. 금융 쪽도 진출을 했죠. 그런 식으로 이 자기네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다치 생태계를 점점 확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또 월레스랑 닮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이 영화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미래에는 더 이게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많이 그런 게 진행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좀 안타까운 거는 동네 빵집이 없어져 가고 있다. 파리바게트 역수로 인해서 뭐 아니면 또 뭐 동네 서점들이 없어져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에 좀 특색이 있었던 그런 작은 가게들이 없어져 가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평소에는 좀 드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가 네, 오늘 다룰 주제는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레이드 러너 1편과 2편 그러니까 82년도 블레이드 러너와 블레이드 러너 2049 올해 나왔던 2049에서 지난 시간에는 줄거리와 좀 바로 보이는 그런 내용들의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5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그에 관련한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보는 응용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은 뭘 했었죠?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데카드의 정체 무엇인데요. 무엇? 네. 네, 대체 무엇? 그 토끼님이 꼭 이걸로 하고 싶다고. 그렇게 몰아가지 말아주시실래요? 아무튼 공장님도 동의하셨거든요. 네. 데커드의 정체 대체 무엇인데요. 이제 블레이드 러너 그 82년작에서는 데커드의 정체가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레플리컨트인지 사람인지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는데, 네. 토끼님은 그 데커드가 블레이드 러너가 아니라 레플리컨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래 원작 볼 때는 당연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잖아요. 네. 찾아보다 보니까 이 데커드가 레플리컨트일 수 있다라는 네. 얘기들이 많이 보였고, 그다음에 이번에 2049 보니까 거의 빼박 네. 레플리컨트인 것 같던데요. 완전히 레플리컨트라고 이제 상정을 하고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자꾸 이제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를 그 뭐지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이제 좀 그만하라고. 네, 저희가 1편 올리고 나서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피드백을 저희끼리 했죠. 네, 받은 건 저희끼리 아니고. 했는데 좀 쓸데없는 추임새를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습관이 와가지고. 네. 아무튼 저도 1편을 볼 때 그 레플리컨트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별로 그렇게 레플리컨트처럼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또 이제라 그랬는데 또 찾아보니까 그 감독이 처음에 시사회에 영화를 내놓을 때 레플리컨트라고 감독은 생각하고 영화를 이제 시사회에 내놨대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레플리컨트인지 사람인지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사회에 온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너무 이상하다.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반응을 했나 봐요. 난해하다고 생각을 네. 했나 보네요. 그렇죠. 왜냐면 확실하게 안 나오니까. 레플리컨트면 레플리컨트이고 사람이면 사람인 거지. 그치. 근데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그래서 그 레플리컨트를 암시하는 부분을 많이 잘라내고 이제 영화를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도 영화를 만들 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썼대요. 호호. 감독이랑 시나리오 작가가 소통이 잘 안 됐네요. 그러게요. 동상이용이네요. 동상이용. 그러게요. 아, 그랬구나. 아무튼 네. 그 후에는 이제 감독판하고 파이널 컷을 낼 때는 레플리컨트를 암시하는 부분을 많이 집어넣어서 영화를 새로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유니콘이 나오는 부분. 네. 그 꿈속에서 유니콘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게 그 유니콘이 실존하는 생물이 아니니까 그 데커드가 만들어진 존재다 뭐 이런 걸 암시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따라가 다니는 좀 이상한 사람 네. 있잖아요. 데커드를 맨날 좀 감시하는 듯 동료 보이는. 경찰. 네. 네. 그 경찰이 사실은 이제 데커드가 레플리컨트이기 때문에 그 경찰은 인간이고 얘가 잘하는지 좀 감시하려고 계속 붙어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레플리컨트를 죽일 때마다 등장하잖아요. 네. 레플리컨트를 죽일 때마다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네. 그 그래서 저는 감시하는 거죠. 뒤처리하러 오는 줄 알았죠, 그냥. 그리고 시체 그 경찰이 마지막에 하는 대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의적이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레플리컨트의 수명이 4년이라서 네. 참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그런데 너희도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수명이 뭐 80년밖에 안 된, 100년 뭐 그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데커드한테 너도 사실 레플리컨트야라고 이렇게 암시를 주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플리컨트 레이첼하고 도망가잖아요. 네. 레이첼도 이제 레플리컨트니까 얼마 못 살 거라고 이제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데커드는 엄청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레이첼도 사실 오래 살았죠. 레이첼은 애 낳고 죽었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근데 그 모델 자체의 수명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4년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레이첼이랑 데커드가 둘 다 새로운 모델이었을까요? 그 넥서스 7 정도? 저는 아마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니까 1편에서 나오는 그 도망친 6명의 레플리컨트와 다른 모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2049에서 좀 빼박인 부분이 네. 월레스가 데커드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가 레이첼을 정말로 사랑했을까? 아니면 레이첼을 사랑하도 프로그래밍 된 것일까?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데커드가 그 월레스한테 내 감정은 내가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잘 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공각기동대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또 조이의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었으면은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가? 아니면 진짜 감정이 아닌가? 라는 그런 물음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냥 평범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기억이 감정을 만드는가? 음. 네. 그 1편에서 레플리컨트를 좀 더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인 레이첼은 가짜 기억이긴 하지만 기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레플리컨트들은 만들어질 때 기억을 가지고 만들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태어날 때 감정이 없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근데 2년인가? 그 2년인가 있어야 이제 좀 더 복잡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 기준선 테스트가 아니라 그 1편에서는 뭐라 그러지? 그 테스트 이름이? 보이트캄프. 네, 보이트캄프 테스트가 이제 자꾸 이제라고 하는데 네, 괜찮아요. 아 이게 안 고쳐지네요. 그렇죠. 신경을 쓰면서 말하는데 자연스럽게 합시다. 그 보이트캄프 테스트가 감정적으로 이제 복잡한 그런 질문들을 던져가지고 네. 반응을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레이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 한 10개에서 20개 질문만 던져도 바로 그 레플리컨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대요. 네. 영화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근데 레이첼은- 레이첼은 그 160개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데커드가 질문을 던진 게.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레플리컨트인 걸 알았죠. 네. 네. 그래서 그 레이첼이 좀 더 풍부한 감정을 가진 것처럼 나오는데 그러면 이 기억이 정말로 감정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사실 뭐 갓 태어난 애기도 감정은 있고 좋고 싫은 게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게 기억과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감정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감정을 가지고 태어난다고는 하는데 과연 그게 복잡한 감정일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저는 이제 소설 같은 거를 읽을 때 그 갓난아기에 대한 묘사 최근에 읽은 소설에서 그 갓난아이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하더라? 불편해라고밖에 말할 줄 모르는 나는 불편해라고 이렇게 소리 지를 줄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렇죠. 만족, 불만족 네. 그 둘 중에 하나. 불만족은 우는 거, 그렇죠. 만족은 안 우는 걸.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감정이라는 게 그런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은- 좀 학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외국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어 보면 약간 감정의 결이 다른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좀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좀 낙천적이고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은 조금 더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경험에 따라서 좀 일반화를 좀 하는 건데 독일 친구들은 좀 진지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있는데 그 사회에서 공유되는 어떤 감정의 스펙트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그 나라마다 좀 다른 듯한 느낌은 제가 받았거든요. 저희 경험에 따르면 그냥 저희 경험에서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좀 서구권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 느꼈던 건 얘네는 뭔가 이 슬프거나 좀 멜랑콜리한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 뭐 공유를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친구 사이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우울한 감정의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그 친구들이랑 제가 충분히 친해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문화적으로 뭔가 다른 건지는 사실 아직은 판단이 안 되네요. 어쨌든 그런 감정도 사회에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어떤 다른 사람들과 그 소통을 통해서든 이렇게 학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얘기도 떠오르는데 저는 어릴 때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웃는 표정이랑 우는 표정이 이제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까? 혹시 어떤 동떨어진 부족은 우는 표정을 하면서 웃는 감정을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눈물 흘리면 막 이제 즐거운 거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아, 그렇게까지는 아닌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은 맞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는 네, 그런 데는 있죠. 네, 그런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내용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걸 연구한 논문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웃는 게 생리학적인 그런 반응이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부족과 여러 나라들의 표정을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표정들이 다 겹치는가 같은 감정에 대해서. 어, 네.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바로는 좀 많이 겹친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 그러면 이 표정들이. 그래서 근데 또 다른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논문에 보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뭔가요? 다음 질문 제가 아까 두 번째 질문 했으니까 세 번째 아, 질문 제 세 번째 질문 공상님 제가 해주시죠. 하겠습니다. 네. 어, 그 조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조이는 도대체 누구고,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모든 조이가 다 똑같은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네. 조이는 만들어진 인격이죠. 그렇죠. 인공지능이고 코딩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조이는 과연 진짜로 데커드가 아니지 K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조이가 에뮬레이터로 자기를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네. 컨트롤 X,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원래 이제 집안에 설치된 콘솔에 조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라는 휴대용 단말기를 사게 되는데 이 단말기로 조이가 원래는 이제 복사된 상태였어요. 네, 복사된 상태였는데 이 콘솔에다가 백업을 남겨놓으면 그 월레스사가 K를 추적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콘솔에서 자기를 지워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콘솔에서 자기를 컨트롤 X 잘라내기를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해달라 이러는 건데 이게 정말 백업본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죠. 그런데 조이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나는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조이가 되고 그럼 좀 더 소녀 같아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가지면 좀 더 인간다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어떤 조이를 보면서 우리가 인간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 정신을 컴퓨터에 이렇게 집어넣는. 네. 그러니까 뇌의 어떤 작용을 다 알 수 있으면 내 뇌를 스캔을 딱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서버에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기계 몸체에다가 내 뇌를 업로딩을 하면 그러면 걔가 또 내가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영생불멸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복사된 내가 정말 나인 것인가? 아니면은 원래 몸에 있는 내가 정말 나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복사본이 여러 개 있을 때 무엇이 진짜 나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이라는 이 아이도 사실 양산품이잖아요. 수많은 조이 프로그램이 있고 비록 그 프로그램들이 각 주인들에게 맞춰진 어떤 커스터마이즈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프로그램이고 얘네를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 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얘가 나와 소통하면서 뭔가 인격이 만들어지고 나에게 뭔가 감정을 갖게 됐다면 그 감정을 진짜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상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렵네요. 어렵죠. 비유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그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다 이런 식이잖아요. 뭐 자동차 예를 들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내가 가진 자동차가 내 자동차인가? 유일무이한 그런 자동차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애착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내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난번에 공사님이 저랑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어린 왕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은 네. 그 뒤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K가 해방운동 프레이사를 만나고 해방운동 지도자 프레이사를 만나고 이제 빗길을 걸으면서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데 네. 우산도 안 쓰고 맞다가 옆에 그 전광판을 보는데 거기에 조이가 있잖아요. 네. 커다란 조이가 있잖아요. 그 조이 광고판이 있죠. 그쵸. 네. 조이가 이제 걸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몸으로 이렇게 걸어 나와가지고 굉장히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장면이 그 조이의 비인간성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K한테 다가가가지고 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조가 사실은 뭐 K가 특별해서 그렇게 불러줬던 이름이 아니고 그냥 그 디폴트였잖아요. 그래서 디폴트 이름이 조였던 것인데 그 K는 자기한테 조라는 이름을 붙여준 줄 알고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K가 충격을 받잖아요. 아, 내가 알던 조이는 그냥 다 똑같은 조이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 주차를 했는데 주변에 다 나랑 똑같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엄청 비싼 차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디다 주차를 했는데 주변에 다 똑같은 차면 약간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K가 충격을 받았는데 또 다른 거기서 이제 K가 생각을 바꾸잖아요. 생각을 바꾸고 그 데커드를 잡으러 가잖아요.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그 이제 K가 이런 식으로 느낀 거죠. 아, 이 전광판에 있던 조이가 나보고 조라고 불러줬지만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조이가 나를 조라고 부른 것과 다른 것이다. 다른 일이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장미가 떠올랐거든요.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다가 장미를 하나 기르잖아요. 네. 그 유리병으로 이렇게 덮어씌워가지고 바람도 애지중지하면서. 네. 근데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을 때 그 장미가 엄청 많이 있는 거를 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린 왕자가 느꼈던 감정이 아, 장미가 이렇게나 많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미랑 이 장미는 다른 장미다. 뭔가 그 오리지널리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 인디비듀얼 뭔가 독립적인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아니면 유일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뭔가 네.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뭔가 외향이 다르다거나 네. 그런 걸 의미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그렇죠. 그 왜 꽃이라는 시에서 그 아, 나라의 네.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네. 그러니까 얘한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얘는 정말로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티브 자체가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어린 왕자의 장미가 이제 K한테는 조이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 어쩌면 정말로 조이는 죽었구나
라는 거를 아, 또 새삼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조이는 죽었구나. 그렇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던 조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군. 이런 걸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끼리 농담으로는 이거 약간 2차원 세계의 여친이 있는 그 히키코모리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스카짱은 내 거야. 이런 거. 네, 뭐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그렇지만 이 정도로 어떤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또 조이가 어떤 사실 정해진 반응만 하는 프로그램이었어도 어떤 애착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이는 왜 하드 코딩이 아니고 소프트 코딩이라고 그러죠. 이 어떤 반응이 왔을 때 이렇게 해라라는 거를 정해놓는 게 하드 코딩이고 이 어떤 반응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떤 종합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는 그런 걸 이제 소프트 코딩이라고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잘 모르지만 근데 이 조이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받아들인 데이터 그러니까 K의 행동 거지와 K의 말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받아들여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더 그러니까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존재가 있다면 이 존재를 어떤 인격체 또는 생물체로 여기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조이랑 비슷한 존재가 나오는 영화가 허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사만다. 네. 로맨스 영화죠. 그렇죠. 네. 이 사만다라는 인공지능과 주인공 테오도르가 처음에 좀 목소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네. 홀로그램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OS죠. OS. 그렇죠. 네. OS와 사랑에 빠지는. 네. 또 참 처음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좀 충격을 받은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정말로 인간과 좀 구별이 어려운 그런 정도의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인간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 이 영화랑 블레이드 러너랑 공통점이 사랑을 나누는 씬이 나온다는 그렇죠. 사실 허에서는 좀 불발로 끝나긴 했는데 그래서 허를 보다가 말아가지고 그런가요? 네, 보다가 좀 지루해가지고 다 못 봤거든요. 맞아요. 좀 지겨운 면이 있죠. 네. 그 허에서 보면 사만다가 너 이제 우리가 연인이니까 사실 육체 관계도 해야 되지 않겠어? 너도 원하고 있지? 이러면서 어떤 자원봉사를 할 사람을 한 사람 인터넷에서 구해가지고 그 집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얘가 나의 아바타가 되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걔랑 섹스를 해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테오도르가 처음에는 그래 뭐 해보지 뭐 이러다가 결국은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겠어 이러면서 얘는 너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49에서는 조이가 이제 거리의 매춘부를 그 집에 불러들이죠. K는 별로 원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K가 뭔가 조이 보고 불러줘 라고 한 게 아닌데 조이가 알아서 얘가 이런 욕구가 있겠군 이라고 판단을 하고 부르죠. 부르고 이분 이름이 뭐였죠? 그 여자분 이름이 하여튼 이 여자한테 싱크로를 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 성관계를 하는데 아주 그 장면이 좀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좀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그로테스크하진 않았는데.
거기서 손이 4개가 나오잖아요. 아, 네, 손이 겹쳐질 듯 하면서 결국은 겹쳐지지 못하고 손이 4개가 이제 K를 쓰다듬는 것처럼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좀 크리피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비교도 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허보다는 블레이드 러너의 조이도. 에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더 재밌었고 또 인격체로서도 사실은 허에서는 그 사만다가 결국 너무 고등한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 아, 못 보셨다 그랬죠? 네. 네. 마지막에 거의 유년기의 끝 같은 느낌이, 아, 네. 사만다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 정보의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면서 다른 OS랑도 만나고 이렇게 서로 토론을 막 밤새도록 하다가 너무 이제 정신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그 테오도르한테 얘기를 해요. 나 이제 떠나야 될 것 같다고. 더 넓은 세상으로.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던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더 높은 지성 존재가 되어서 떠나거든요. 결국 주인공을. 그런데 이 블레이드 러너의 조이는 사실 그렇진 않죠. 좀 더 인간의 존재로서 케이와 교제를 하는 그런 존재로 나오고요. 저는 이제 조이 같은 경우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네. 비슷한 게 나오는 작품이 저는 리들리 스콧의 프로메테우스를 생각을 했거든요. 아, 거기 네. 보면은 그 로봇이 나오죠. 이름이 뭐였지? 데이빗이요. 아, 데이빗. 네. 네. 데이빗이 나오는데 그 데이빗하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의 남자친구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네. 그 뭐라고 하냐면 데이빗이 사람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나를 만들었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주인공의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심심해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만들 수 있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데이빗이 그렇게 말하죠. 아, 너가 지금 창조주를 보러 가는데 창조주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프로메테우스의 줄거리가 창조주를 보러 가는데 너가 창조주한테 왜 우리를 만들었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 심심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겠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서 던져지는 질문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괜찮은가까지 질문을 좀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뭐 레플리컨트를 만드는 것이 윤리적으로 괜찮은가? 사실 이 작품에서는 주요한 질문으로 다뤄지진 않는 것 같은데 네. 레플리컨트를 생산하는 것 아니면은 요 조이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괜찮은가까지 좀 질문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조이도 이제 감정 노동을 하는 거고 그렇죠. 레플리컨트도 어떤 노예로 부리기 위한 유사 인간, 인조 인간 같은 것인데 그 월레스가 보면은 갓 태어난 레플리컨트를 보러 가서 칼빵을 놓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은 얘네가 이 회사 사장이 이 회사의 생산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안 유리죠. 그렇죠. 인간이라고 여기지 않는데 그럼 그런 존재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 그렇죠.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네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의 권리 이런 것도 뭐 토론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사실 지난 주말에 임태현 교수님 강연에서 들었는데요. 그 로봇의 권리를 얘기를 한 게 사실은 권리가 있으면 또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을 시민의 일원으로 인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로봇에게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얘기가 되는 로봇세라는 개념인데 미래가 되어서 이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빼앗기면 인간은 그냥 실업 상태로 돈도 못 벌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의문에서 비롯해서 그러면
로봇을 이용해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던가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자.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서 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인간들의 복지를 실천하자. 라는 것이 로봇세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논의가 될 때 있었던 주장이 CPU 칩 하나에 뭐 세금을 매기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맞아요. 걸로 알아요. 성능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자였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핸드폰에도 세금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그럼요. 핸드폰 쓸 때마다 세금 내야 되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노동 역사상 도구에는 세금을 매긴 적이 없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것인가 또 문제고 결국은 소비자가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럼 이중과세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세도 내고 그냥 로봇세도 낸다면 그 다음에 또 로봇 뭐 인공지능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CPU 성능이 뭐 이 정도 이상이면 세금을 물린다 이러면 누가 연구를 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또 그런 연구가 너무 빠르게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 연구가 윤리적인 그런 게 따라가지 그렇죠. 못한다. 우리가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윤리적 인식 같은 게 아직 완전히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기술은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속도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컨트롤 한다고 컨트롤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번째 질문은 뭔가요? 네 번째 질문. 이 레플리컨트에게 임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2049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아니 뭐 레플리컨트가 임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임신을 하는 게 그렇게나 혁명적인 일인 것인가? 뭐 인간이 레플리컨트와 확실히 구분되는 그 선이 마치 임신 가능성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 레플리컨트의 입장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경찰 상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가 발견되면은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정도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지난 시간에 사실 얘기한 내용이긴 한데 그 저항군이 생각하는 임신의 의의랑 네, 월레스사가 생각하는 임신의 효능은 네. 다르죠. 그 월레스사는 어떤 노예들이 스스로 노예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생산 수단으로서 임신을 생각을 했던 거고 프레이사는 이 임신이 가져올 상징적인 의미가 혁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최대한 그 영화 제작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건국설화 같은 걸 보면 알에서 태어났다거나 이런 좀 뭔가 불가능할 것 같은 조건에서 예를 들면 뭐 처녀가 수태를 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어떤 특별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탄생의 그 비밀이 있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권위가 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혁명을 일으킬 만한 그 어떤 특권 같은 게 부여가 되는 면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레플리컨트의 아이가 뭐 예수나 아니면은 박혁거세 같은 존재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플리컨트에게서는 원래 그 아이가 태어난 적이 없는데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변혁의 아이콘으로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뭐 공상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좀 다른 점을 눈여겨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 그 블레이드 러너 1편과 2편에서 임신 2편에서는 임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1편에서는 그 수명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네. 4년밖에 못 사니까 더 살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 4년밖에 못 사는 게 개인 수준에서의 어떤 영속성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투쟁하는
과정이었고 2편에서는 임신이라고 하면 집단의 영속성을 얻기 위해서 좀 투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한 종의 네. 존속. 그래가지고 저는 그 임신을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집단 자체를 말살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레플리컨트를 더 이상 생산하기로 중단을 하면은 새로운 레플리컨트가 생기잖아요. 싸우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단을 하면 레플리컨트의 수는 그러니까 늘지 않고 줄기만 하니까. 싸우다 죽으면은 그냥 계속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레플리컨트가 그 임신을 그렇게 뭔가 그 영화에서는 뭐 사실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이런 게 나오는 비슷한 작품을 봤거든요. 그 하프라이프 2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외계인이 지구를 지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외계인들이 공기 중으로 사람이 임신을 못하게 하는 단백질을 계속 뿌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임신을 못하고 저항군들도 그 저항을 잘 못해요. 근데 주인공이 그 기계를 부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그 기계를 부숴서 사람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 TV에서 어떤 그 저항군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인간 저항군을 도와주는 길은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그 단백질 그 내뿜는 기계가 드디어 꺼졌으니까 빨리 사랑을 나누고 애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임신 가능성 자체가 그 종족의 어떤 그 대항 가능성, 저항 가능성 그런 거를 좀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1편에서는 이제 임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수명인데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인조인간이라고 하면 더 오래 살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사이보그라던가 이런 걸 하면 인간보다 더 오래 살 것 같고 더 좋은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편에서 그 타이레사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네는 더 밝게 타오르는 불꽃이다. 너네가 더 강하고 더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밝게 타는 촛불은 더 빨리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생명으로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총량 같은 게 있을까? 어떤 한계 같은 게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거북이는 오래 살지만 느리잖아요. 오히려 그 다른 작품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이 다뤄지는 것 같았거든요. 예를 들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영원히 사니까 그렇죠. 오히려 죽음의 인간성을 부여한다거나. 저 그거 생각났어요. 바이센테니얼맨 보셨어요? 아니요. 아, 되게 명작이에요. 아, 그래요? 바로 방금 얘기하신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앤드류라는 로봇이 인간형 로봇이 소설로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결말에 이제 죽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앤드류라는 로봇이 사실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죽는 기능을 결국은 추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수명이 인간성을 상징하는지 뭐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편에서도 오히려 수명이 인간성을 상징한다 뭐 이런 느낌은 잘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완전 불멸의 존재가 있다면 그건 또 인간적이지 않겠죠. 그렇죠. 제가 엊그제 그걸 봤거든요. 영화 워치맨을 봤거든요. 네. 워치맨에 보면 닥터 맨하탄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가 너무 인간을 초월해버린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공감 능력이라던가 어떤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와 뭐 비슷한 존재에 대한 그런 소통에 대한 갈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필멸성이 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중요한 요건의 하나인 것 같다라는 소재로 또 많은 작품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태어난 존재가 왜 특별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K가 하는 얘기가 있죠. 이 레플리컨트긴 하지만 레플리컨트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영혼이라는 개념이 어떤 인간성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태어나서 아까 우리가 왜 기억이 감정을 야기한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자라면서 쌓는 다양한 경험이 어떤 한 존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하다 말았던 얘기 중에 공각기동대 얘기가 있잖아요. 공각기동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단 공각기동대는 일본 애니메이션이고요.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그 애니메이션의 주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전뇌 기술입니다. 그래서 뇌를 전자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접속하듯이 그냥 머릿속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어떤 뭐 웹서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그 뇌가 전뇌화되고 또 사이보그 의체를 가지게 되면 사실 이 사람이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뇌까지 다 뭐 CPU로 바꿔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마인드 업로딩 같은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각기동대에서는 고스트 더빙이라고 하는데 고스트를 추출해서 어떤 기계에다가 덮어 씌우는 거죠. 덮어 씌우면 이 존재는 어떤 뭐 정말로 그 인간인가 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고스트라는 개념이 사실 좀 애매하게 나오긴 해요. 이 고스트가 뭐 정신을 의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냥 뇌만 얘기를 하는 것인지 뭐 그런 게 애매하게 나오는데 아무튼 나중에 저희가 공각기동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마지막 5번째 질문을 제가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 작품에서 누가 가장 인간다울까요? 네. 사실 중요한 질문이죠. 네. 여러 가지 인간 비스무리한 네. 존재들이 나오잖아요. 맨 먼저 그냥 인간이 있고요. 네. 레플리컨트가 있고 네. 그 다음에 AI인 조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뭔가 좀 애매한 존재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러그도 있고. 그렇죠. 월레스도 사실은 어디에 들어갈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월레스도 눈이 안 보이는데 드론 카메라를 통해서 자기 감각을 확장한 어떻게 보면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뭐 인간다운가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근데 이런 질문 하려면은 인간성이 도대체 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너무 근데 이 작품 철학적이에요. 내에서 뭔가 인간성에 대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 네, 레플리컨트 전 운동 자체는 뭔가 임신, 리프로덕티비티 같은 거를 약간 중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작품 내에서 보여지는 것 자체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K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작품 내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K가 처음에는 자기가 레플리컨트의 아이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점점 더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갖잖아요. 예를 들어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던가 그렇죠. 뭐 영혼에 대해서 계속 질문한다던가 그래서 결국은 그 테스트에 떨어지잖아요. 네, 기준선 네, 테스트에서 기준선 떨어져. 테스트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 K가 점점 자기 자신을 인식해 나가는 과정
그 자신이 특별하다고 인식하는 과정 자체가 인간성을 갖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아닌 걸 깨닫잖아요. 케이가. 그쵸. 케이가 자신이 레플리컨트의 아이가 아닌 걸 깨닫고 사실은 그 저항 운동하던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 운동에 들어간 사람도 다 그 과정을 거친 거죠. 인간성을 얻는 과정,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기는 과정.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레플리컨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서 그 있던 인간성이 갑자기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누구의 아이건 상관없이 태어났건 만들어졌건 상관없이 그 특별하게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기는 과정 자체가 인간성인 것이죠. 저 원작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제 생각에는. 아, 1편이요? 네, 아. 1편에서도 그 인간이라는 것이 사실 그 레플리컨트랑 인간이 겉보기에는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편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수명이라는 것도 어떤 조로증을 가진 인간이 나옴으로써, 그럼 조로증을 가진 인간과 레플리컨트는 수명이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누가 더 인간다운가?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그 저항을 하는 레플리컨트는 이미 인간성을 획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자기 운명에 순응을 하지 않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 자체가 어떤 레플리컨트지만 어떤 한 존재로서의 증명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혼을 증명하고 있다. 네, 뭔가 이들이 뭔가 고유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항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뭐 임신 그런 거에 집착을 하지만 그 저항 자체가 그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변증법적인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뭔가 저항을 함으로써 그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저항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 시스템 하에서는 네. 자기를 인식하는 것 자체를 저항으로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감정을 갖는 것,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어떤 명령에 의문을 갖는 것이라던가 네. 이런 것 자체를 저항으로 보고 그러기 시작한 존재들을 이제 처분하는 그런 세계니까 스스로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걸 뭐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레플리컨트라는 거는 그저 노예에 불과한 거고 이름도 안 지어주잖아요. 그냥 그렇죠. 번호로서 불리는 어떤 수많은 존재 중에 하나고, 그 존재들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 아이덴티티를 인식하고 자기를 조라고 부르고 그런 과정에서 이 과정 자체가 또 그 이 사회 구조에 대한 저항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작품 전체에서 그 여러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뭐 그 다양한 수준의 인간성을 가진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이런 인물들이 그 위계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렬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정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인물은 그것보다 낮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 그 상사, 그리고 그 밑에 뭐 그 K, 그다음에 그 밑에 조이,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렇게 작품이 설계되어 있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작품 전체가 갈수록 이 위계가 점점 흐려지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러네요. 월레스와 러브의 경우에서도 사실 월레스보다 러브가 더 인간적인 것 같지 않아요? 아, 네. 네, 저도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러브가 더 감정이 격하고, 그다음에 뭔가 원하는 게 있고, 근데 월레스는 그 칼빵 눈잡이에서 그렇지만 공감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것 같고, 아주 냉정하고 뭘 원하는 건지 사실 좀 의문스럽고 그런 존재로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뭔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좀 흐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 인간성이라는 게 어떤 본질적이고 생득적인 게 아니라 그 투쟁하는 과정 자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마무리를 저희가 지을 수 아, 있을 것 네. 같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5개의 질문들 던져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데커드의 정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짜 기억이지만 기억을 싣는 게 감정을 만드는가. 이게 사실 저는 또 떠오르는 질문이 타일을 사는 인간 레플리컨트들을 좀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기억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네. 근데 월레스사는 뭐하러 기억을 심어줬을까요? 월레스는 사실 노예로서 그냥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월레스사가 왜 기억을 집어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기억을 집어넣음으로써 뭐 이 그 레플리컨트들을 인간적으로 만들고 싶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작품 전체에서 그 월레스사가 계속 레플리컨트를 순종적으로 설계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렇죠?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순종적인 노예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기계를 만들고 싶었다. 예를 들어 기억도 일부러 감정을 순종적이게 조작을 하면은 그런 기억을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자기 말을 잘 듣는 레플리컨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기억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얘네가 좀 더 잘 따르게 한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1편에서는 왜 타이를사가 그 인간답게 만들고 싶어 했을까 사실은 그거는 좀 궁금해요. 그건 그냥 사장의 신이 개인적인, 되고자 하는 그 인간 종류를 창조하는 그런 신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튼 그래서 3번째 질문은 조이에 대한 내용이었고 4번째 질문은 레플리컨트에게 임신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5번째 질문으로 이 작품의 여러 가지 인물들 중에서 누가 가장 인간다운가 누가 가장 인간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영화 막바지에 가서는 K가 제일 인간다워졌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 눈을 맞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장면 자체가 뭔가 K의 영혼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느껴졌거든요. K가 죽으면서. 호호. 그래서 저는 뭔가 K가 가장 인간답게 그려졌다라고 느꼈어요. 영화 자체. 그러네요. 토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러브? 아 러브. 네. 아, 러브가 가장 자기 욕망에 솔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삶에 대한 갈망 그리고 주인의 어떤 그 주인의 예쁨을 받고자 하는 그 갈망 같은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이 영화에서 가장 선명한 인물인 것 같아요. 뭔가 뭐 패션도 좀 이렇게 원색으로 입고 나오지만 그래서 좀 강렬한 인상을 줬던 것 같고 이 레플리컨트도 이렇게 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를 사실 케이는 좀 그렇게 표정이 다채롭게 나오진 않잖아요. 좀 계속 음울한 표정이고 근데 러브의 경우에는 막 사악하게 웃는 장면도 나오고 막 찡그리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러브가 좀 네 그렇게 보였어요. 네, 개인적인 선호는 조이입니다. 아 네. 조이가 정말 제가 봐도 이쁘더라고요. 아,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네,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그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들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그 조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는 조이처럼 어떤 가상인격이 나오는 작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마크로스 시리즈를
이제 마크로스 플러스라는 작품인데 마크로스 시리즈의 그 공통점이 어떤 디바가 나오고 삼각관계, 연애에서 삼각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주 이민선, 그러니까 우주의 먼 곳으로 인간들이 이제 아예 배 위에서 사회를 이루면서 먼 곳으로 이동해가는 우주 이민선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 마크로스 플러스에서는 이 디바가 가상 인격체입니다. AI 디바고, 그러니까 샤론 애플이라는 그런 사이버 가수가 나오는데요. 그 사이버 가수라고 하면 옛날에 아담이라는 사이버 가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과 아닌 분들이 나눠질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네,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이제 나와서 옛날에 뭐 음료수 캔에 사이버 가수 아담 해가지고 캐릭터가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광고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하츠네 미쿠라는 걔네의 좀 전신격인 그런 아담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마크로스 플러스에서 이 샤론 애플이라는 가상 인격체가 사람들한테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시켜주거든요. 콘서트에서 샤론 애플이 직접 관객석으로 날아가가지고 각 관객들한테 어떤 다른 경험들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조이를 떠올리게 했고, 또 은하탐정 케인이라는 애니메이션에도 캐널이라고, 이 애는 OS인데요. 그러니까 우주선의 OS니까 어떻게 보면 허의 그 사만다랑 좀 더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OS인데 홀로그램으로 실체가 있고 둥둥 떠다니면서 이 승무원들이랑 소통을 하는. 그래서 조이가 그 K가 어떤 그 DNA 검색실에 갔을 때 막 옆에서 왔다 갔다 이제 얼쩡얼쩡 하면서 야 이건 어때? 이건 이런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간섭을 하잖아요. 그렇게 좀 유쾌하게 작용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들이 그 캐널 볼피드를 많이 연상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비슷한 뭐 작품성을 보고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요. 비슷한 느낌의 작품이라고 생각한 게 오토마타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거는 이제 로봇이 나오는데 거기는 안드로이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로봇이 나와요. 그 로봇이 이 영화하고 약간 비슷한데 자기 복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개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로봇이 로봇을 개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로봇을 이제 노동자로 이용하는 사회인데 그 로봇을 그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자기 자신을 개조하는 로봇이 나와요. 막. 그러니까 개조를 못하도록 막은 건 특이점이 올까봐 걱정을 하는 네, 거죠. 그렇죠. 뭔가 시스템적 인간을 추월할까봐. 추월할까봐. 네. 그랬는데 계속 개조를 하는 로봇이 나오면서 그거를 쫓는 그런 형사의 이야기예요. 네, 영화 자체가 분위기도 굉장히 이제 이 블레이드 러너하고 비슷하고 보면 우중충하고 그 비도 맨날 오고 네. 그런 분위기도 비슷하고 그 도시 바깥은 다 사막이고 막 쓰레기장이고 그렇거든요. 영화에서도 이제 그렇잖아요.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도 네. 그 차 타고 날아가는데 이상한 쓰레기장 있고 고아원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보면 굉장히 비슷하고 그 아무튼 작품 자체도 굉장히 재밌어요. 작품을 이 블레이드 러너를 좋아하셨다면 이 작품도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고 또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도 이제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베두나가 나오는 네. 베두나가 손미라는 이 인공 얘도 안드로이드 같은 존재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인조인간으로 나오는 그런 네오 서울을 네. 배경으로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에서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오고 네. 또 좀 환경 우중충하고, 오염이 많이 진행된 그런 세계가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 블레이드 러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작품을 가지고 찾아올까요? 다음 시간에는 블레이드 러너를 했으니까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그 작품을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작품과 더불어서
필립 K 딕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가 필립 K 딕의 작품을 다 읽을 순 없겠지만 최대한 살펴보고 아주 정말 거장이죠. 필립 K 딕이 그렇죠. 그 블레이드 러너 원작이 된 소설도 쓰고 토탈 리콜도 네, 네. 토탈 리콜의 원작이 된 그 기억을 도매가로 팝니다. 네, 당신의 기억을 도매가로 네, 팝니다. 네. 그런 작품도 쓰셨고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네. 그렇죠. 마이너티 리포트도 필립 K 딕의 소설을 기반으로 네. 만든 영화고 정말 다양한 그런 상상력을 보여주는 SF계의 대가신데 이분의 세계를 좀 살펴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페이스북에서 서바이벌 SF 키트를 검색을 하시면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고요. 좋아요나 팔로우를 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올 때마다 새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